비트겐슈타인은 말에 대해 가르치다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가 처음은 아니라고 해도 획기적인 태도 변경임에는 틀림없다.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는 것 또는 외국인에게 말을 가르친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가르친다는 것,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컨대 외국인은 누군가로부터 석판 가져와 라는 명령을 여러 번 듣는다고 해도 이 음성 계열 전체가 한 단어이며 자기 나라 말로는 어쩐지 석재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비트겐슈타인에게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컨대 외국인은 단지 설명을 위해 선택된 많은 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를 말하다 듣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철학 이론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말하다 듣다.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타자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언어를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차원이나 관계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그러한 타자가 나타난다. 가르치다 배우다, 말하다 듣다와 다른 가르치다 배우다. 이것이 바로 초언론적 자리죠. 나 자신의 확실성을 잃게 하는 타자. 그것은 데카르트와는 반대 방향이지만 일종의 방법적 회의의 극한에서 나타난다. 확실성을 잃게 하는 타자.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말하자면 그것은 먼저 피아제나 촘스키처럼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경우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차원이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상함으로써 구조론적 생성 모델을 추상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르치다 배우다 관계를 권력관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관계와 혼동. 사실 명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갓난 아이에 대해 지배자이기보다는 오히려 노예에 가깝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우월한 위치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가르치는 입장은 배우는 측이 합의를 필요로 하며 배우는 측이 무슨 생각을 하든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약한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파는 입장을 유추해봐도 좋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교환되지 않는다면 상품은 가치를 지니지 못함에 따라서 사용가치조차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상품이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는 목숨을 건 도약이다. 상품의 가치는 사전에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환된 결과로서 주어진다. 결코 사전에 내지 않은 가치가 교환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말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가르치는 측에서 보면 내가 말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해도 타자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 자신 안에 의미하다라는 내적 과정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의미하다라는 내적 과정. 더욱이 내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해도 그것은 타자가 그렇게 인정하는 무엇인가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나는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적인 의미, 규칙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시험삼아 일본어를 가르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러한 사고 실험을 극단화하면 타자는 비트겐슈타인의 놀라운 회의론자 크립키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실성을 붕괴시켜버린다. 나의 확실성을 붕괴시키는 타자, 성심을 붕괴시키는 타자. 하지만 이러한 회의는 예컨대 데카르트적인 회의와는 다르다. 데카르트는 하나의 확실성, 즉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확실성에 도달한다. 의심한다는 사실. 물론 데카르트도 거기서 멈추진 않는다. 그러나 데카르트주의에서는 이 내적 확실성이 출발점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주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철학 자체가 내성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바꿔 말해 철학은 말하다 듣다의 입장에 서 있으며 말하다 듣다. 이건 이미 초월적 구도 안에 있는 거야. 내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르치는 입장 또는 파는 입장에 서보는 것. 나의 고찰은 평이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곤란한 이 질문을 둘러싸고 일관할 것이다. 외국인이나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공동규칙 코드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동규칙을 갖지 않은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교환은 반드시 가르치다 배우다 또는 팔다 사다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론에서는 공통규칙이 전제되지만 외국인이나 아이 또는 정신병자와의 대화에서는 공통규칙이 성립하기 곤란하든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를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리고 규칙은 창조하는 거지.
누구나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언어를 습득한다. 이것은 전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며 극히 일반적인 조건이다. 또한 우리가 타자와 대화할 때 항상 어딘가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묻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타자와 대화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선다는 뜻이다. 공통규칙은 오직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후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비대칭적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상태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비규범적인 것이 아니다. 규범적인 경우, 즉 동일한 규칙을 갖는 대화 쪽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한 대화가 자신과 동일한 타자와의 대화, 다시 말해 자기 대화 모놀로그를 규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초월성에 근거한 대화지. 그러나 나는 자기 대화 또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야. 타자와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인 거지. 대화는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타자 역시 언어 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한 타자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가르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바꿔 말해 타자 또는 타자의 타자성을 전제하는 일이다. 철학은 내성에서 시작한다. 이는 자기 대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타자가 자신과 동일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플라톤의 변증법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타자는 타자가 아니라 자아에 의해 규제된 타안 거지.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진리를 탐구하려고 말을 건다. 플라톤의 변증법은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대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백인 거지. 바우찐. 타자의 타자성을 사상한 곳에서 타자와의 대화는 자기 대화가 되며 자기 대화는 타자와의 대화와 동일시된다. 철학이 내성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동일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내가 도가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에게 타당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타당하다는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도가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유아론이 도가론이 타자를 또는 이질적인 언어 게임에 속하는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난 앞에서 데카르트적 회의와 데카르트적 일반을 구분했다. 예컨대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단지 꿈꾸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고 의심한다. 꿈속의 현실이 오히려 깨어있을 때 현실보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이상 이른바 객관적인 것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방법 소설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신이 공동체의 관습 또는 선입견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하는 의심과 같은 것이다. 데카르트는 시간적 공간적인 여행 경험을 통해 이 점을 논증해 보인다. 데카르트는 여러 공동체들이 믿고 있는 많은 진리는 각각의 언어 게임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차이성, 타자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난 의심한다와 나는 생각한다는 서로 다른 것이다. 사실 의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의 일부이긴 하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있듯이 의심하는 것은 언어 게임 안에서 가능하며 언어 게임의 일부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회의는 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회의론은 아니다. 데카르트에게 의심하는 것이란 바로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 언어 게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한다는 생각하는 것이 특정 공동체 독백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지. 다시 말해 의심하는 주체는 공동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로서만 존재한다. 타자에 대한 수용이지. 데카르트는 그러한 의지를 정신이라고 부른다. 데카르트주의는 이 의심하는 주체를 사고주체와 동일시한다. 사고주체와 의심하는 주체는 다른 거지. 사고주체는 내성에서 시작하니까 타자를 배제한 내성. 즉 정신이 사고주체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이 사고가 종속되어 있는 공동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한에서 사고가 종속되어 있는 정신과 사고를 구분해. 오직 그런 의미에서만 나는 존재한다, 실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생각한다. 그에게 네덜란드는 마르크스의 런던과 같이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인 동시에 사막이었다. 결국 데카르트는 공동체들 사이, 즉 교통,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의 사막에 선 것이다. 의심하는 주체는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의 사고 주체와는 무관하다.
또 의심하는 주체는 자신에게 타당한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타당하다는 사실을 전제할 수 없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적이며 단독자적인 것이다. 당연히 데카르트는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의 명증성은 그 자체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단독자적인 꿈에 나타난 생각이 그 밖에 다른 생각보다 더 가끔 더 확실하고 뚜렷한 경우가 있는 이상 꿈속의 생각이 그 밖에 다른 생각보다 거짓된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가장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에 대해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심을 제거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 방법서술. 데카르트가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한 것은 의심하는 주체가 어디까지나 사자이기 때문이며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한 것.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칸트나 후설에게 그러한 질문은 불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초월론적 주관을 의심하는 주체가 아니라 초월론적 주관이 아니야. 초월론적 주관은 의심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이며 또 모든 사람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심하는 주체는 외부성으로서 단독으로 존재할 뿐이다. 아무것도 그렇게 존재하는 주체의 명증성을 보증해주거나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신만이 이것을 보증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리하여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 칸트는 그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잘못 파악해 비판하지만 실제로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 즉 내가 의심하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완전하고 무한한 타자,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사실상 이것은 증명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 나는 생각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증명이 아니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같은 식으로 데카르트의 신에 대한 증명도 증명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면서 단독자로서 의심하는 일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도 자신을 그렇게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게 타자의 존재지. 그렇게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게 실제야. 실제. 타자성으로서의 실제. 실제는 실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상징성의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지되는 것이지. 그러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 무엇인가를 타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항상 주관객관이라는 이원론의 원흉으로 비판받는다. 주관객관.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그는 내성 또는 내적 과정의 확실성에서 출발하기는커녕 그러한 확실성이 공동체 안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의 의심은 철두철미하게 늘 타자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짓궂게도 데카르트는 타자를 사상하고 내성에서 출발한 도가론의 시조로 간주되고 있다. 데카르트에게 정신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 즉 외부적이고자 하는 실존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주의에서는 그러한 외부성이 내재화되고 만다. 데카르트주의는 반데카르트주의네. 완전 반데카르트적이야. 다시 말해 사유가 정신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결국 데카르트의 회의에 따라다니는 타자성, 차이성도 소실되고 만다. 우리가 부정해야 할 데카르트주의란 바로 데카르트 이후에 성립한 것이다. 후설은 자신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신데카르트주의라고 불렀다. 초월론적 현상학. 그는 데카르트의 기획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설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로 간주해버린다. 후설이 제시한 코기토, 즉 초월론적 코기토는 이를테면 후설이 제시한 초월론적 코기토, 단독성이네. 단독자. 각자의 의식 차원에서 나는 생각한다의 기저에 존재하는 코기토이다. 후설 자신은 이를 방법론적 도가론이라고 간주한다. 후설은 그러한 초월론적 주관에서 출발해 타자, 타를 구성하고 공동주관성, 다시 말해 객관성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타는 결코 타자가 아니다. 타자가 아니래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자기입이고 자아의 변형태이다. 따라서 타자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신은 그러한 공동중앙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질적인 타자성이다.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하고 사고 주체로부터 존재로 전환한 하이데거에게도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공동존재를 통해 후설의 타 문제를 해결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에도
타자 문제는 처음부터 빠져있다. 두 사람 모두 나와 타자가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관계로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교환, 커뮤니케이션이 안고 있는 문제를 무시했던 것이다. 이러면 초론적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초론적 코기토라고? 단독성은 초월적 코기토 같은데. 가르치다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태도를 변경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해 공통의 언어 게임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전제할 수 없는 장소, 이게 초론적 장소예요.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자를 만나게 된다. 타자는 나와 동질적이지 않다. 또한 나와 적대하는 또 하나의 자기의식도 아니다. 물론 그러한 장소는 우리의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만 발견된다. 방법적 회의가 바로 초론적 장소에 서는 건데,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상품 교환이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레비스트로스가 분명히 지적한 대로 공동체 내부에도 교환은 있으며 교환 체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이다. 그 사이는 어디라는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며 언제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제도 아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그것은 추상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 언어게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인 것이다. 그것은 약분 가능한 것을 조금도 지니지 않은 두 개의 다른 물건이 어떻게 등치되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창조성이지, 창조된 수밖에 없어.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환은 예컨대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환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질문은 동일한 물건이 다른 공동체에서 왜 다른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오직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만 교환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어려운 것이 된다. 마르크스는 이 교환 관계를 가치 형태로서 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라는 관계의 비대칭성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하자면 그것은 바로 파는 입장과 사는 입장의 비대칭성이다. 이 비대칭성은 결코 지향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화폐 소유자와 상품 소유자라는 관계의 비대칭성 또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의 비대칭성으로 변형될 뿐이다. 마르크스의 업적은 본인의 말대로 교환의 기저에서 그러한 비대칭성, 타자성을 발견한 거지. 그것이 바로 가치 형태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물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형성된 시장 자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확립되는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교환은 그저 이러저러한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되며 각각의 상품도 마치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곳에서 교환이 문제가 되는 장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듭말하지만 그 장소는 시간적,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항상 현존하지만 공동체 아래서 은폐되어 버리는 그러한 장소이다. 내 생각에 마르크스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사회적이라고 불렀다. 사회적은 바로 타자와의 관계겠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자. 어떤 상품이 아무리 복잡한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해도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단순 노동의 생산물과 등치시킴으로써 일정량의 단순 노동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종류의 노동이 측정 단위인 단순 노동으로 환산되는 비율은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일종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타자와의 과정. 창조되는 거지. 따라서 생산 당사자들에게는 마치 관습에 의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고전 경제학의 노동가치설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이 아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상품 교환 등치에는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 타자니까. 등치되었기 때문에 약분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교환한다. 그렇지만 그 관습은 사회적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여기까지 20쪽, 탐구 1, 20쪽.